안녕하십니까? 예비고일 방학특강 국어를 맡아서 수업하게 된 윤성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이제 방학 때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국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아이들이 취약하고 또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국어 시험하고 고등학교 국어 시험의 차이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국어가 그렇게까지 속을 썩이는 과목은 아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아마 첫째나 둘째를 먼저 학교에 보내신 적이 있는 어머님들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국어가 발목을 잡습니다. 일단은 이건 대표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학교의 중학교 문제를 하나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드리는 그 팜플릿 안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보통 중학교 국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 선택지의 길이가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선택지에서 쓰는 용어들을 보면 역설적 표현이라든가 명령형 혹은 뭐 대조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를 아예 문학적인 용어로 물어보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문제는 어떠냐? 이건 고등학교 문제 중에 난이도가 높은 편도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평이한 문제예요. 보통 시라든가 작품에 대해서 물어보는 첫 번째 문항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작품과 비교하는 내용이 일단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말들이 아까처럼 뭐 역설적 표현 이런 식으로 말한다기보다는 일상적인 용어로 풀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근데 사실 이 쉬운 말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외국어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일상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했던 단어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질문으로 나타나게 되면 말을 건네는 어투부터 난리가 납니다. 자, 어디까지가 말을 건네는 어투인가? 누구를 부른 건가? 누구한테 물어본 건가? 아, 이것도 누구한테 말을 거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생각했을 땐 전부 말을 건네는 어투예요. 친근감 더 난리 나죠. 자, 이 정도면 난 친하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이 정도면 아직 덜 친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막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뭐가 가장 취약하느냐? 생각보다 작품을 뭐 달달달달 외우고 이런 게 아이들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에서 질문에 나오는 이런 선택지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말을 건네는 어떻게 기준인가? 이거를 미리 학습하고 갔을 때 고등학교의 국어가 덜 어렵고 더 만만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어투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수능이 기준이에요. 보통 수능에서 말을 건네는 어투, 말을 건네는 어조라고 할 때는 특정한 청자를 불러야 됩니다. 근데 그게 부를 때 보면은 사람을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동물을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애들은 일단 말을 건넨다고 그랬는데 동물을 불렀어? 그러면 갈매기 부른 건 말을 건네는 게 아니잖아. 나 혼자 소리친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저도 사실 이렇게 문학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가 국문과를 가는 시험을 보는 거나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는 그 질문, 지문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서 선택지에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남학생, 여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과 친구들은 대부분 좀 이 현상이 좀 심한 것 같긴 합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서 변화를 어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자, 어조부터 또 난리가 납니다. 말투는 다 어조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위에선 조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은데 밑에선 기분이 좀 풀린 것 같아. 이것도 어조의 변화거든요. 사실 문제에서 어조의 변화라고 할 때는 정서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를 위에서 아래서 찾고 그것이 180도 혹은 어느 정도 완전히 전환되었다라고 보면은 어조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아이들에게 세워주는 것이 사실 진짜 문학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 문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지의 내용이 짧습니다. 그리고 핵심 정보도 하나씩만 판단하면 돼요. 대부분은 용어나 개념을 그대로 물어보기 때문에 일주일 아주 넉넉하긴 2주 정도만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 작품에 무슨 법이 있어? 그러면 달달달달 의인법, 대조법, 역설법 외우고 가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면 시험을 웬만큼 아니 성실한 것도 아니죠. 약간만 성실하면 국어 시험을 잘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문항은 아까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쉬운 선지조차도 선지의 길이가 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수능의 경향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부분이 내신에서 "우리 학교는 수능 경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학교 내신은 어쨌든 수능의 경향을 지향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출제의 방향도 수능 스타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지의 길이는 길고 정보의 양은 더 많아지게 되죠.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중학교 A등급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실 때 우리 아이는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자, 특목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어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학교 땐 거의 A를 받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A는 굉장히 폭이 넓은 A라는 거죠. 근데 이 넓은 아이들이 사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선 상대평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A등급의 이 범위가 그 고등학교 들어와서 1등급의 범위랑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본인이 1등급의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는 A를 받았기 때문에 A의 위에 있고 나는 그대로 1등급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냥 중간까지 쭉 늘어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A등급이었다라는 건 사실 1등급이었다기보다는 최소한 중간 이상은 할 수 있어요라는 말씀이랑 같다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그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고등학교 공부에 제가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 수업을 전부 맡고 있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수업을 맡고 있고 2학년도 등급을 받아가지고 갈라서 아이들 수업을 맡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머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잘하는 친구만 가르쳐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라는 건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라기보다는 저는 기타 성적을 좀 많이 감안을 해서 봤거든요.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면 시험을 잘 보거나 국어의 성적이 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를 수 없다면 저랑 3년 동안 공부한 친구들은 제 옆에 있지 않았겠죠. 그죠? 자, 어쨌든 고등학교 공부는 내신하고 수능의 공부를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물론 학교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출제의 차이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최근에 고등학교의 내신의 경향은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께서 우리는 수능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보통 내신하고 수능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라고 말씀드리면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모의고사는 그래도 잘 보는데 내신 성적은 그만큼 안 나와요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왜냐면 강남권이잖아요. 전국 등급으로의 1등급하고 강남에서의 1등급은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학교 그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 모의고사 성적표가 있거든요. 그건 학교 등급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 대부분 친구들이 1등급, 내신 1등급이 거의 수능 1등급에 겹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두 문제의 경향성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건 강남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신 국어는 제가 내신 특징을 간략하게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시험 내용은 교과 내용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제 외부 지문이 보통 많이 요즘엔 들어갑니다. 교과 과정이 지금 개정이 되면서 1학년 교과서가 조금 작품 수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보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교과서의 지문만 갖고 출제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편이세요. 이거는 여학교 남학교 구분이 없습니다. 이건 학교마다 좀 경향은 다르지만 단대나 휘문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을 공지를 하고 보통 범위로 쓰시는 경우가 많고요. 중동 같은 경우는 요번에 한 25% 정도는 아예 공지 없는 상태에서 외부 지문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를 풀듯이 잘 풀 수 있는 친구라면 사실 내신 문제를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학습 방법은 그래서 당연히 내신 국어할 때는 교과 내용이나 학교 프린트에 대한 숙지는 완벽하게 해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아니 그럼 수능 문제를 잘 풀면 이거 좀 덜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시험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그래서 지문을 미리 완벽하게 숙지했을 때만 내신에서 지문을 따로 보지 않고 문제를 시간 안에 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예비 고1이기 때문에 이건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자, 수능 국어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죠. 사실상 전범위입니다. 1, 2학년은 난이도의 차이도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모의고사 수준의 차이라기보다는 그걸 출제한 교육청의 수준 차이입니다. 그래서 1, 2학년은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1학년 국어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작하고 문법, 독서, 문학 이걸 이제 80분 동안 응시하게 되어 있는 스피드 시험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학년 때 수능을 치르지만 사실 1학년 때부터 수능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내신에도 굉장히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비고일도 저는 수능의 경향성을 방향에 두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학생들에게 좀 필요한 것은 뭘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예비고일 학생들이 국어에 대한 지금 그 뼈저린 필요성을 느끼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엄마가 학원을 가라고 하니까 가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숙제를 하죠. 그리고 본인들은 국어를 꽤 잘한다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자, 그러면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느냐? 사실 요번에 이제 4주 특강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수업을 핵심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 수능이 궁극적인 방향성이라 첫 번째는 원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어나 아니면 뭐 용어나 그 문학적인 용어를 달달달 외우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수능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는 점점 길어져요. 아까 그 선지가 중학교 때보다 상대적으로 길어진 걸 보셨을 텐데 그게 짧은 겁니다. 어떤 학교는 요번에 이제 뭐 휘문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마찬가지였지만 선지의 길이가 최소 2줄, 문학 같은 경우는 긴 건 3줄짜리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선 무슨 법을 외우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법이 뭐야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정말 꿀떡같이 잘합니다. 그냥 학원에서 달달달달달달 외운 대로 그냥 단어 시험 보듯이 영단어 시험 보듯이 외운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문법도 아이들 보통 이쯤 되면은 선행을 좀 시키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문법을 제가 뭐 국어음화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우 대답을 너무 잘합니다. 뭐 드트가 이를 만나서 주치가 되는 거요. 이렇게 막 둘둘둘 외워요. 왜냐면 그렇게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왜 일어나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그 국외음화를 드트가 이를 만나서 주치로 바뀌는 것이라고 물어보지 않거든요. 조음의 위치가 동일해진다. 조음 위치를 동화시키는데 모음이 자음에게 영향을 주었다. 자음이 모음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원리 중심으로 물어봐요.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 자, 말을 건네는 어투라고 하면 그것을 다양한 지문에서 아이들이 찾아내면서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먼저 선생님과 공부하고 다양한 지문을 통해서 이 지문에서는 누구누구를 불렀으니까 구체적인 청자가 있으니까 이건 말을 건네는 어조야. 이 지문에서는 의문형으로 끝나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말을 건네는 어투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우고 그거를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수업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은 1학년 때부터 내신을 해도 수능에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리고 수능을 해서 또 내신에도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는 위에서 원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지문에 접목을 해봐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저희 수업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수업, 그리고 과제를 통한 복습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번에는 이 4주간 주로 고전 문학을 수업할 것이기 때문에 고전 문학은 어느 정도의 암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리를 저는 이해했기 때문에 암기는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건 없죠. 왜냐면 고전은 말이 고전 문학이지, 우리 문학이지, 사실은 외국어입니다. 아이들에게. 그거를 독해하고 나면 영어보다 더 힘들어해요. 그래서 과제를 통해서 일단 지문의 내용을 반복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과제를 내주고 그 다음에 1대1 피드백을 제가 직접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내신과 수능을 어쨌든 뭐 지금은 아니라도 고등학교 학습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만의 이제 복습 테스트로 점검을 하는 반복적인 복습의 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복습 테스트에서 제가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놨고요. 오른쪽이 제가 이제 복습 테스트를 보통 아이들한테 선지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낸다는 것을 예시로 좀 들어두었습니다. 보면 그 아이들이 오지선다로 시험을 보면요. 너무 좋아합니다. 1번이 답인 건 모르지만 2, 3, 4, 5 틀린 건 알아요. 그리고 보통 3개는 걷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2개 중에 하나를 찍죠. 그리고 본인은 맞췄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숙제를 할 때도 고민을 하다가 뒤에 답지를 살짝 보고 그래 난 3번이라고 하려고 그랬어. 어쩐지 3번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테스트는 전부 다 그 선지를 가장 어려운 형태로 고등학교 수능이나 아니면 내신의 형태로 풀어서 그 용어와 개념을 확인하고 이거는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 부분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때는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용어의 개념이나 원리를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본인이 이해하고 내가 제대로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점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번엔 이제 고전 문학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이제 모든 수업에 고전 시가와 고전 산문을 같이 배치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면 어떤 수업은 너무 신나고요. 어떤 수업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전 시가도 아이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고 모의고사는 제가 이제 간이 모의고사로 아이들이 이 학습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도 이것을 적용해서 좀 풀어보고 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수능에도 조금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이 구성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25일부터 이제 4주간 고전 작품 이제 그 특강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지금이 아이들에게 되게 금쪽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너무 바쁘죠. 저도 국어를 하라고 막 강요하고 싶은데 사실 아이들이 국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바쁘겠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면 더 눈꽃을 수 없이 바빠지더라고요. 과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리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그나마 저는 어떤 고등학교의 국어를 가장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이 저랑 수업을 하면서 저의 이 깐깐한 아까 이제 복습 테스트 같은 거 내는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좀 깐깐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깐깐하게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국어를 대부분 친구들은 감으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에게 맨날 하는 말이 왜 문학적 감도 없는데 너의 감을 자꾸 이용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게 감이 아니고요. 본인의 주관이에요. 그런데 주관이 막 점점 강해져요. 에고가.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사춘기와 함께 에고는 점점 커지고 문제를 푸는 기준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다원에 와서 수업을 하게 됐는데 오랫동안 그 팀 수업을 조미성 국어학원이라는 학원에서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아이들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뭐가 가장 취약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어를 못하는 것도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열이라도 증상은 다 다른 것처럼 아이들마다 사실은 개별적인 증상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저는 그거를 지금부터 조금 미리미리 예방접종도 시키고 그다음에 준비도 시키고 이래서 고등학교 가서 그래도 아뜨거를 할 겁니다. 전 장담하는데 국어가 제일 아뜨거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뭐 수학이나 영어는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하고 마음의 각오도 많이 하고 옵니다. 국어가 자기 뒤통수를 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첫 번째 중간고사 끝나고 어머님들이 많이 이런 상담 전화 같은 걸 하세요. 왜냐면 제가 다른 데서도 오래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부분들을 저한테 전화하시는데 제가 어머님들께 위로를 많이 드립니다. 왜냐면 국어가 뒤통수를 칠 거라고는 말씀들은 하시지만 사실 지금도 그렇게 처절하게 느껴지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최대한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공부가 수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지금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고등학교의 수업을 겨냥을 해서 수업을 꼼꼼하고 원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가 조금 더 쉽고 재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